안녕하세요. 캐로군과 함께하는 2018 F1 주간 리뷰 제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프리뷰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2018 F1 주간 리뷰 올해 7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청취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따로 방송을 듣게 되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캠을 켜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라. 예, 안녕하세요. 네, 2018을 가렸네요. 네, 위로 올릴까요? 네, 이 정도 해야겠다. 네, 카메라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2018 여기로 할까요? 예, 여기다가. 자, 오늘도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댓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안규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조준하님 슈퍼챗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슈퍼챗 남겨주신 조준하님 내용은 오늘 방송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최보성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이엘리님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S님 F1과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청취자님들 그리고 캐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맙게 듣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김영일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제이슨 조님 안녕하세요. 준하신님 신준하님 안녕하세요. 나만 볼 수 있지 님 안녕하세요. 이 아이디가 재밌네요. 13번째 밤님 안녕하세요. 스파서키님 슈퍼레이스가 지난주 거 봤는데 목소리가 여기서 듣던 거랑 조금 다르시던데요. 네, 그게 방송사의 기술 쪽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좋아서 아마 또 다른 느낌의 목소리가 나갈 거고요. 지금 저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용 이어폰 목소리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이크기는 해요. 그런데 특별히 손댈 게 없기는 한데 조절이 쉽지도 않아서 양날의 검이죠. 어쨌든 이걸 쓰고 있고 노트북으로만 해서 특별히 음성 처리를 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왜곡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김수호님 안녕하세요. 김독강님 좋은 밤입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제이코님 안녕하세요. 슈퍼레이스 직관했는데 F1 직관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신준하님 레드불 화이팅. 샤아즈나불님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신준하님 나중에 유럽 여행 갈 때 레드불 팩토리 투어 하려고 알아보니 투어 요금이 한 명당 220파운드는 33만원을 내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비싸네요. 네, 아주 턱없이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비싸긴 비싸네요. 서보경님 안녕하세요. 신준하님 레드불 레이싱 팩토리는 오스트리아가 아닌 영국 런던 근교의 밀턴 케인즈에 있더라고요. 네, 레드불을 그냥 밀턴 케인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팀들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팀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하죠. 포스 인디아는 실버스톤이라고 그냥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키다리님 우리 매니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의 지도를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치토스 킴님 안녕하세요. 로시팡님 안녕하세요. 주드한777님 안녕하세요. 서보경님 F1 공장은 페라리와 토로로소 빼면 다 영국에 있지 않나요? 자우버, 예, 자우버가 밑에 말씀 안규철님 말씀하셨네요. 페라리, 자우버, 토로로소 세 팀 빼고 7개가 영국에 있죠. 그 다음에 이한음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러브앤피스. 예, 신준하님 르노는 프랑스에 있을걸요가 아니고 그게 예전 르노는요, 그러니까 그 엔진 파츠는 프랑스에 있고 엔스톤에 F1 팀은 엔스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셰시를 만드는 곳은 엔스톤, 영국 엔스톤에 있죠. 실버스톤, 엔스톤, 밀턴 케인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엉뚱한 데 같은데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저기 광명, 시흥 뭐 이렇게 부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바로 옆은 아니지만 꽤 가깝죠. 자, 그리고 곽JH님 안녕하세요. 이규성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해밀턴 알렉스님, 캐로군님 화이팅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라이트님 안녕하세요. 이게 옛날에 윌 라이트라는 그 게임 제작자가 있었는데 심시티라는 걸 만든 그 라이트, WRIGHT 이렇게 이름을 썼었거든요. 혹시 그런 영어 이름을 쓰시나 모르겠네요. 김지훈님 안녕하세요. 나만 볼 수 있지님 슈퍼챗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준아님, 그랬군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의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캐로 얼굴을 가려버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얼굴은 다시 보이게. 오늘의 프로그램 한번 좀 알아보면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프리뷰, 그리고 바쿠 시티 서킷 둘러보기,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턴 케인즈 하면 이제 레드불이 생각나시겠지만, 오늘은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책이 도착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런 책이 왔습니다. 안 보인다. 보이려나요? 안 보이려나요? 이거 조명을 좀 켜줘야겠다, 또. 짜란. 이런 책이 왔습니다. 화면에 가까이 가보도록 하죠. How to build a car. 어떻게 차를 만드느냐. How to build a car라고 나오는데요. 요 How to build a car라고 나오는 게, 보시면은, 여기, 이름이 써있죠? 아드리안 류이. 그 자서전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완전 자서전은 아니고요. 네. 완전 자서전까지는 아닌데, 뭐랄까요. 차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해서 자서전, 이게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는, 중간에 딱 건너뛰어서 보여드리겠다. 여기 제목이 이런 식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How to build an MP413. 그러니까 MP413이라는 차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만들던 때를 회고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술적인 스케치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당시에 그렸던 스케치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1년마다 차를 한 대 만들었다고 치면은 1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거를 그 해 차를 어떻게 만들었나라고, 사실 레이스카 디자이너로 살면 그 1년이 그 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대충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How to Build a Car라는 책이 와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게, 유럽에서 나온 책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느라고 조금 걸렸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왔기 때문에 제가 기뻐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순서로 후딱 넘어가 버릴게요. 자,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프리뷰를 먼저 다룰 텐데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프리뷰를 다룬 다음에 또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 내용들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댓글 중에 질문 남겨주신 거는 이 방송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어떤 질문이든지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질문 앞에다가 가로나 대괄호, 꺽쇠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못 찾고 건너뛸 때가 있어요. 역시 제가 이렇게 눈썰미가 썩 좋지 않아서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프리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포인터도 끌어올려야겠네요.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이미지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월 27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4월 27일 오후 6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P2, 4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P3, 그리고 밤 10시에 퀄리파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일요일날 레이스가 9시 10분입니다. 이 퀄리파잉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라는 것 자체는 2017 시즌에 시작됐는데, 그 전에 2016년에 유러피안 그랑프리, 그러니까 유럽 그랑프리죠. 우리말로 하면 유러피안 그랑프리가 2016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나 바쿠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 한 게 맞죠.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는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2016, 2017 두 번 바쿠에서 이벤트가 열렸고요. 이 이벤트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하더라도 달랑 두 번 했고 우승자가 두 명이었어요. 그리고 팀이 레드불과 메르세데스와 레드불 딱 두 팀이었죠. 그러니까 연속 우승은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뒤에 아제르바이잔 지도가 잠깐 나오는데요. 여기 이 바쿠가 있는 쪽, 여기가 카스피해입니다. 바다죠. 네해입니다. 네해. 네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바다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호수처럼 되어 있는데 분명히 바다입니다. 저기는 호수가 아니고 바다죠. 짠물입니다. 자, 어쨌든 카스피해 연안의 바쿠가 되겠고요. 이 아제르바이잔 이쪽에서는 사실 전쟁하고 있어요. 여기 좀 그렇게 좀 썩 평화로운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쪽 동네는 또 전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내에서 하고 있다고, 이쪽은 또 F1 그랑프리 열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바쿠 아주 큰 도시가 되겠고요. 석유가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해안 도시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겠고, 바로 이 서킷, 다음 이미지에 서킷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 서킷을 보면은 여기 긴 직선주로가 있잖아요. 이 긴 직선주로의 아래쪽,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동네가 바다입니다. 예, 바닷가예요. 나름. 예, 나름 바닷가 도로가 되겠고요. 이 긴 직선주로, 이 바쿠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고 서킷 길이가 무척 깁니다. 6km. 실버스톤보다 길어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51렙밖에 안 달립니다. 길이로만 따지면은 스파 다음으로 깁니다. F1 캘린더에서 스파 다음으로 기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자, 어쨌든 6km 51렙밖에 안 되고요. 시가지 서킷이고, 또 하나 특징,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킷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속 코너가, 왼쪽 고속 코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큰 의미를 부여는 못하지만, 어쨌든 반시계 방향으로 펼쳐지는 2018 시즌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킷 구성은 20개 코너, 높이 변화는 26.8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높이 변화도 이 섹터 2에서 다 변화해요. 섹터 1과 3는 거의 평지입니다. 아주 묘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트랙 레코드와 램 레코드는 모두 지난해 기록됐는데, 트랙 레코드는 퀄리파잉에서 해밀턴이, 램 레코드는 레이스에서 베텔이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역시 이건 기록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프리뷰 글 쓸 때도 굉장히 단순하게 글을 썼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밖에 안 했고, 우승자와 폴 포지션 한 번씩 차지한, 그리고 포디움에도 오른 니코 로스버그가 은퇴를 하는 바람에 여기 현역 드라이버 중에 패스티스트 랩도 한 명, 폴 포지션도 한 명, 우승 경험도 한 명입니다. 각각 다른 드라이버라는 게 재밌죠. 우승은 리카도만 해봤고, 폴 포지션은 해밀턴만 해봤고, 패스티스트 랩은 베텔만 해봤습니다. 용케, 지금 상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페라리, 레드불 한 명씩 걸려있죠. 그리고 포디움에 오른 것도 두 번 오른 드라이버가 한 명도 없고요. 다 한 번씩입니다. 조금 의외라면 의외인 것은 2016년에 페레즈, 2017년에 스트롤이 포디움에 올랐다는 거 정도가 좀 재밌다면 재미있는 정보가 되겠고요. 네, 긴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워낙 역사가 짧으니까요. 네, 지난해 경기는 그런데 조금 복잡했습니다. 2017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는
역대 최고의, 이걸 명경기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좀 애매한데, 재미있는 경기인 건 분명해요. 손에 꼽힐 만큼 재미있었던 경기였고, 이슈도 많았고, 화난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 팬들이 나름 기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기가 있는 반면에, 여러 팬들이 다 기분이 나쁜 경기가 있는데, 바로 2018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리카도와 스트롤, 보타스의 팬 빼고는 모두 기분이 나빴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사실 보타스의 팬도 살짝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추월이 일어나기까지, 그것도 무려 2, 3위가 바뀌는 추월이 피니시 라인을 눈앞에 두고, 이거 문자 그대로 눈앞에 두고 추월이 됐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리카도 빼고는 다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리카도 팬 빼고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일단 시작을 하자마자 라이코넨과 보타스의 접촉이 있었죠. 일단 그 라이코넨과 보타스의 접촉 같은 경우에는 라이코넨도 상당히 안타까웠죠. 일단 보타스가 최하위로 밀려났고요. 그래서 보타스의 그 순위 변화를 보시면은 첫 랩에 이 밑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서 나중에 마지막 랩에 스트롤까지 추월해서 2등 했죠.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왔고요. 사실 우승자 리카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승자 리카도도 스타트 직후에 조금 올라갈만 하다가 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아마 펑처였죠. 예, 그래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여기만 해도 리카도는 이 경기 끝났다, 보타스도 이 경기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두 드라이버가 1, 2위를 차지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이게 7랩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리카도가 여기 밑으로 빠진 것 같게 아마 5랩인가 6랩밖에 안 됐었으니까. 자, 일단 레이스 초반에 저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라이코넨은 거의 선두권까지 나갈 수 있는 찬스에서 보타스가 거의 옆을 들이받는 바람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를 했었고, 그나마 선두권에 남았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보타스의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됐고, 라이코넨 입장에서는 여기 남은 게 나중에 후환을 겪게 되는데, 바로 에스테반 오콘과 세르히오 페레즈의 그 엄청난 접촉사고, 이게 두 번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페레즈와 오콘 팀메이트 간에 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리스타트를 하다가 둘이 엄청나게 세게 부딪히면서 트랙에 많은 데브리가 쏟아졌고 레드 플래그가 나오죠. 근데 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베텔과 해밀턴의 접촉이 되겠는데, 베텔은 해밀턴이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를 냈고, 화를 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렸죠. 예, 화를 나는 건 나는 거고, 해밀턴이 어떻게 했든 간에 베텔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나중에 분석을 해본 결과 또 해밀턴이 그렇게 많이 잘못했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베텔이 잘못해서 해밀턴을 옆으로 거의 바퀴끼리 들이받았죠. 그래가지고 베텔에게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베텔이 페널티를 받고, 자 그러면 해밀턴은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여유있게 우승을 하느냐 했는데, 헤드레스트가 헐거워지면서, 참 이것도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헤드레스트가 헐거워지면서 뒤로 빠지고, 그리고 베텔은 페널티 받아가지고 빠지고, 그래서 리카도가 선두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무혈 입성이죠. 여기까지는 스스로 잘 올라왔다면 1, 2위와 배틀을 안 했어요.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네, 리카도가 잘했던 거는 이제 세이프티카 리스타트 상황에서 2명의 윌리엄스 드라이버들을 한꺼번에 추월하는 장면이 멋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페레스와 오콘의 사고가, 또 페레스의 차를 망가뜨린 것도 물론이지만 그 바로 뒤에서 지나가던 라이코넨이 그 데브리를 완전히 데브리의 폭풍을 들이받고 폭풍 사이를 지나오다가 차가 망가져가지고 리타이어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페레스도 리타이어를 하려고 했는데 레드 플래그이 마침 나왔어요. 그런데 레드 플래그이 좀 장기화되면서 라이코넨과 페레스가 차를 고쳐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또 그 차를 고친 게 하필 가라지였기 때문에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는 핀레인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위치에 안 서 있었기 때문에 또 둘이 페널티 받고 결과적으로 둘 다 리타이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 고문만 하고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한 경기에 다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웃었고 보타스는 마지막 순간 피니시라인을 눈앞에 두고 스트롤을 추월했고, 스트롤은 F1 데뷔 후 이게 2017 시즌 8라운드인데요.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F1 데뷔하고 6라운드 연속 리타이어 했다가 7라운드에 첫 포인트 캐나다에서 얻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포디엄에 오르는, 그리고 이게 스트롤의 정점이었어요. 이후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스트롤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모두 벌어진 것이 2017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였습니다. 올해 경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느냐, 이 서킷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서킷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장소, 많은 사건 사고가 일단 1번 코너에서 벌어져요. 여기가 이 어마어마한 가속 구간, 이게 약 23초 정도 가속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긴 20초 이상, 20초는 확실히 넘고 23초, 좀 느린 팀 같은 경우에 23초까지 갈 텐데 가속을 하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요. 21초는 다 넘길 거야 아마. 자, 이런 긴 가속 구간을 달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당연히 브레이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보면은 온보드 영상 같은 거 보면 드라이버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특히 브레이크 밸런스 조절이 많아요. 이 브레이킹이 코너마다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코너 같은 데서는 엄청난 속도에서 브레이킹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신경을 좀 많이 써야지 되고, 이 2번 코너도 생각보다 많이 느립니다. 2번 코너 생각보다 많이 느리고 지나면 DRS 존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속이 중요한데, 바로 이제 첫 랩에 보타스와 라이코넨 사고가 2번 코너 들어가면서 났고, 그 다음 이제 레드 플래그까지 불러오게 된, 결과적으로 레드 플래그까지 불러오게 된 페레즈와 오콘의 사고는 2번 코너를 탈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열한 접전이 스타트다 리스타트 상황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스트레이트가 워낙 길다 보니까 리스타트 상황에서도 보통은 레이스 스타트에서 치열한 접전이 있고 리스타트에서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은 없는데, 여기는 달라요. 이게 세이프티카 리스타트가 된다고 하면 한 줄로 달리다고 하더라도 뒷차가 슬립스트림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받으면서 달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짧은 레이스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 때보다 더 치열한 접전이 1, 2번 코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도 많고요. 추월 기회가 보이니까 들이밀고 막는 차들, 이런 데에서 약간의 판단 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운이 안 좋다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1, 2번에서 그런 사고가 많고요. 3번에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가지고 여기 탈출로로 빠지는 차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1번 코너와 3번 코너의 브레이크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1번 코너와 3번 코너도 브레이킹 밸런스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지 돼요. 이거 정확히 잡지 않으면 여기 탈출로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 5, 6번 지나서 7번까지도 뭐 무난하게 갔다고 치나, 이 8번 F1에서 가장 좁은 코너입니다. 너무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8번 코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9, 10, 11, 12 이 연속으로 이제 5개 코너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좁은 8, 9번, 정확히 말하면 진짜 좁은 거 9번이에요. 근데 어쨌든 8번이 느낌상 더 좁게 느껴지지만 이 어느 정도 폭이 되는 대로 오다가 좁은 구간으로 싹 통과를 하거든요. 이 언덕 올라갈 때까지 느낌을 잘 유지해 가지고 제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은근 사고가 많이 납니다. 8번 지나다가 꽝, 9번 쪽 안쪽에 꽝, 뭐 갖가지 충돌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요. 13번 지나서 14번, 15번이 또 문제의 브레이킹 포인트인데, 이 미세한 그림 보시면 오른쪽으로 살짝 돌다가 왼쪽으로 도는 코너 브레이킹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게다가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차들이 브레이크 밸런스가 망가져가지고 역시 탈출로, 15번 코너 탈출로 쪽으로 가거나 실패하면 15번 코너에서 그냥 들이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 내리막인데 상대적으로 16번 코너는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 브레이킹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적은 없고요. 대신에 마음이 급하면
여기 16번 코너 탈출하는 연속 쪽에서 트랙을 벗어나거나 하프스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연습주행부터 보시면 분명히 몇 건은 사고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짚어드렸던 1번, 2번, 3번에서 여기 코스아웃, 15번에서 코스아웃, 8, 9번에서 부딪히기, 16번에서 코스아웃이나 스핀. 지금 있는 것들이 여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16번 탈출의 가속이 중요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가 워낙 긴 가속 구간이 따라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19번 코너 같은 곳이 이제 약간 다운포스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이 부족하면 이 G포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로틀에서 발을 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위권 팀의 레이스카는 지난해 다 풀스로틀로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무난한 코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래서 지난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문제의 지점에서 다 한 건씩 뭔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16번 코너는 레이스에서는 없었는데 퀄리파잉에서는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 배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위닝 스트래티지 리카도의 우승 타이어 전략을 보면 슈퍼소프트 퀄리파잉에서 쓴 걸로 시작해서 소프트 타이어로 바꿨다가 다시 슈퍼소프트, 그리고 슈퍼소프트인데, 여기 이 마지막 새 슈퍼소프트 쓰는 과정 사이에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냅뒀으면 그냥 끝까지 갔을 거예요. 끝까지 갔으면 리카도가 타이어 관리가 잘 됐을지 장담은 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레드 플래그 영향을 주었지만 어쨌든 투스탑. 근데 2018 시즌에는 원스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들이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를 쓰게 돼서, 지난해는 슈퍼 소프트, 소프트 미디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울트라 소프트, 슈퍼 소프트, 소프트입니다. 한 단계 부드러워졌지만 올해 지금까지 그랑프리의 느낌을 봤을 때 또 바쿠가 타이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다는 걸 생각하면 원스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스탑이 가능하다면 어느 팀이 노릴까? 레드불이죠. 그래서 레드불은 오히려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를 적게 선택하고, 저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레드불이 울트라 소프트 굉장히 적게 선택해서 8세트, 더 적게 한 팀이 르노밖에 없습니다. 7세트. 이 8세트의 울트라 소프트를 택했다는 거는 레이스에서 피스탑 타이어가 우리가 오래 가니까 슈퍼 소프트와 소프트 한 세트만 사용해서 아마도 울트라 소프트에서 소프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스탑으로 가보겠다, 아니면 울트라 소프트, 슈퍼 소프트, 소프트의 투스탑 가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스탑이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아무리 타이어의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도. 자, 반면에 페라리는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선택했습니다. 무려 10세트. 그러니까 슈퍼 소프트와 소프트를 각각 3세트씩 해서 그걸 두 드라이버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베텔은 슈퍼 소프트가 2세트, 라이코넨은 소프트가 2세트인데, 이 얘기는 슈퍼 소프트와 소프트를 하나씩 레이스 타이어로 가져간다고 치고, 슈퍼 소프트와 소프트를 각각 나눠서 베테리나 라이코넨이 한 세트씩 실험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P2에만 나오겠죠. 그 얘기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를 연습주행 내내, 연습주행 3차례 연습주행 중에 5세트의 울트라 소프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6세트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중에 5세트를 울트라 소프트로 하겠다. 그래서 울트라 소프트 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레이스 타이어 체크라는 굉장히 기초적인 변수 빼고는 모조리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략을 취한 것이 이제 자우버, 그리고 맥라렌의 스토펠 벤도른만 똑같은 타이어 전략을 택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중간자적이죠. 울트라 소프트 9, 그 다음에 슈퍼 소프트를 5개를 나눠주고 소프트를 3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둘둘이고요. 보타스는 셋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밀턴만 아마 소프트 타이어 롱런을 하겠죠. P2에서. 보타스는 P2에서 슈퍼 소프트 타이어 롱런을 하겠고, 그 P1에는 아마 메르세데스 드라이버들은 둘 다 슈퍼 소프트 타이어와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를 한 세트씩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타이어 전략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1시간 컷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 바쿠 시티 서킷 둘러보기 가기 전에 댓글창에 댓글 한 번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스파서킷님 심시티를 기억해 주셨고요. 예, 신준하님도 기억해 주셨고요. 신준하님 아드리안 류의 성향상 영어가 중상급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쉽습니다. 아까 How to Build a Car의 영어 수준으로 말하면 물론 영어 책을 읽는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영어 책 쉬운 거라도 좀 봐봤다는 이게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F1 기술적인 용어들은 우리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단어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신준환님 MP4 30가 아니고 아까 나온 책은 MP4 13이었습니다. 13 예, 옛날 차죠. 자, 그리고 이현원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F1 중계는 어떤 채널로 볼 수 있나요? 밑에 서보경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중계는 스타스포츠 거의 21경기 중에 19경기, 18경기인가 19경기를 생중계를 합니다. 거의 다 하는 거죠. 연습주행도 거의 15경기 이상을 전 세션 생중계를 합니다. 스타스포츠가. 그 다음 우리말 중계는 JTBC3 폭스스포츠가 있는데 생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신준하님께서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 또 아제르바이잔 내에 아르메니아계 해가지고 이게 내전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한 곳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국은 아니고 위험 국가 조금 좀 제한이 있는 국가일 거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보러 가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뭐 가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현원님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아마도 서보경님의 답변에 감사하신 것 같아요. JH광님 슈퍼챗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JH광님의 슈퍼챗 내용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웃는 표정 남겨주셨고요. 신준하님 히데의 예능 경기 바로 2017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였죠. 김도윤님 정말 장난 아니었죠. 네, 신준하님 그 세이프티카 사건. 네, 10초 스탑고 페널티 나왔고요. 방재영님 안녕하세요. 캐러님 조금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와주시는 게 어딥니까? 물론 행방송 못 들어도 나중에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네, 8번, 9번 너무 좋고요. 네. 이준호님 최장시간 가속 아닌가요? 아마 시간으로는 최장시간이 맞을 겁니다. 길이도 아마 거의 최장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걸 완전한 풀스로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공식 최고 속도도 멕시코 시티하고 아제르바이잔이 경쟁을 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슬립스트림을 타고 달렸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와 멕시코 시티 두 곳 다 최고 속도, F1 최고 속도, 몬자보다 빠릅니다. 이 두 곳 다 최고 속도가 시가지인데 몬자보다 빨라요. 엄청나죠? 자. 신준환님 타이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님 반갑습니다. 서보경님 예, 그 타이어 얘기 해주셨고요. 스파서키님 또 타이어 얘기 해주셨고요. 서석철님 이번에도 초반 자리 다툼에 누가 사고를 피하느냐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생할 때 변수가 중요하겠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예, 올해는 정말 세이프티카의 변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진 이유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재미없던 경쟁 구도가 나오던 시절에는 세이프티카가 큰 변수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세이프티카 상황의 안전한 격차라는 거를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만들어져서 자꾸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세이프티카는 올해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세이프티카 상황이 나와도 미리
그 간격을 만들어 놓거나 혹은 그 간격 때문에 손해본 거를 나중에 메꿀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레이스가 성능 차이가 확실히 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올해는 이게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상위 3팀 기준으로 하면 거의 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바쿠 시티 서킷. 자, 여기서는 과연 추월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분명히 변수가 나올 거고요. 여기 자리 지키기는 생각하기가 더 힘들어요. 바레인에서도 자리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맞다. 이 바쿠 시티 서킷 둘러보기 전에 이거를 보고 가야겠네요. 빼먹을 뻔했습니다. 2017년판 팩트 파일이 지금 걸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8라운드로 돼 있죠. 2018 버전은 아마 오늘 밤 늦게나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나 아마 나올 겁니다. 르노 홈페이지에서 작업들을 늦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이랑 다 같고요. 서킷의 이제 방향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이슈가 될 만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카 셋업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어 웨어가 이게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곳이에요. 만만하지 않은 곳인데 올해 다들 레이스카 타이어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다 해서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를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원스탑을 노려보거나, 근데 원스탑이 쉽지는 않겠지만 레드불이 타이어 관리가 하도 잘 되니까 노려는 보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타이어 관리가 잘 안 되는 서킷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보셔야 될 셋업, 다운포스 굉장히 높은 셋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아까 굉장히 긴 가속 구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긴 가속 구간이 있는데 다운포스 셋업을 높게 한다고 그럽쇼?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다운포스 높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드래그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긴 가속 구간 동안 드래그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공기역학적 성능 중에서도 직진에서 드래그와 다운포스의 비율, 이 부분의 밸런스가 승부를 가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저 긴 가속 구간이 있지만 높은 다운포스가 필요한 건 역시 C가지답게 브레이킹도 중요하고 코너가 아기자기하게 느리게 가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긴 가속 구간만 생각하고 낮은 다운포스 셋업을 했다가는 그대로 망합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높은 다운포스 셋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기 조금 더 올려서 보면 일단 여기 브레이크 웨어도 중간 이상, 이 중간에 이 강한 브레이킹 밟는 곳들에서 브레이크 소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텔레메트리도 보고 가죠. 텔레메트리 여기 오른쪽 화면 보면요, 연료의 영향은 평균적입니다. 굉장히 평균적이죠. 10kg에 0.3초, 100kg에 3.4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소모량 랩당 2.06kg인데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랩이 길기 때문이죠. 그러면 연료 아끼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서킷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의외로 그 퓨얼 세이빙에 투자하는 양은 그렇게 높지 않은 서킷이에요. 이 서킷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풀스로틀의 비율은 59%, 평균이 50%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짚고 넘어갈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보드 쪽